코리아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XRP는 캔톤과 상호 보완적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 주시고요. 자, DTCC가 캔톤을 이제 선택했으니까 이게 XRP의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XRP하고 캔톤하고 이제 공존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DTCC가 캔톤을 선택한 건 이제 팩트잖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캔톤은 크로스 보더가 없기 때문에 국경 간 거래가 늘어날수록 브릿지 자산인 XRP의 수요가 오히려 더 증가한다. 그래서 캔톤 덕분에 XRP는 떡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캔톤은 크로스 보더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XRP야말로 기관 결제 브릿지다. 라는 주장이고, 그 다음에 캔톤이 확장되면 XRP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네, 제가 이 논리의 함정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RWA의 데이터가 캔톤이 딱 찍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지금 레포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일부죠. 이게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브로드리지의 데이터만 지금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제 뭐 XRP 어디 있습니까? 이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RWA의 캔톤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받침을 해주니까 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4월 21일 날 일본 주요 은행이 국채 온체인 실험을 착수를 했는데 캔톤 네트워크 기반의 파일럿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조차도 미즈호 금융그룹, 여기 일본의 3대 그 은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무라 홀딩스, 여기는 일본 최고의 주식회사, 그 증권회사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이제 더군다나 일본의 그 JFCC, 그래서 여기 일본 금융청, 일본 금융청도 지금 여기에 그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9월 달까지 파일럿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나오니까, 팩트로 나오니까 이제 부정하기는 되게 어려워진 거죠. 하지만 오해를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캔톤은 처음부터 크로스 보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멀티 국가, 멀티 자산, 멀티 통화, 네, 이거를 지향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로 클리어와 그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유럽의 그 채권과 미국의 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테스트 다 그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오토믹 세틀먼트는 결코 어떤 그 한 국가나 한 자산이나 한 통화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크로스 보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다 장착이 돼 있고 이런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HSBC 글로벌 은행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의 어떤 그런 앱들이 캔톤 위에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DS 랩이라는 그 어플이 여기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 트레이드 웹, 이런 그 다양한 그 글로벌 금융 주체들이 이미 캔톤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크로스 보더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원자적 결제에 대해서 XRP 그 홀더들이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자적 결제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자꾸 브릿지 자산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브릿지 자산의 정의는 A에서 B가 거래를 할 때 브릿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원자적은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A가 갖고 있는 것과 B가 갖고 있는 게 동시에 그냥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브릿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일 트랜잭션으로 동시에 교환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유로본드하고 미국 국채가 그냥 동시에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XRP 브릿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이런 개념이 껴들을 수가 없어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적 결제가 작동하면 중간자는 구조적으로 사라지는 구조예요. 이게 들어가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 정합성의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오토믹 수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보더의 비용이 이렇게 3층적인 구조인데 XRP는 첫 번째만 해결을 해요. 자, XRP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환전은 결국 해야 됩니다. 환전을 결국 그 환전소를 통해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XRP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캔톤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쌍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캔톤은 그 XRP가 자꾸 유동성 얘기를 하는데, 캔톤은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인 게 서클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환전 비용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결제 확정성이 세틀먼트 파이널리티가 T+2의 문제, 즉 각 국가마다 영업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예, 미국하고 일본하고 그 다음에 중동하고 시간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위프트망을 이용하려 하면 며칠이 걸리는 거잖아요. 은행 시간이 문을 닫으니까. 근데 이거는 XRP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은행 문 닫고 있는 동안에 이 전체적인 어떤 국채 T+2 문제를 해결을 못 해요. 예, 근데 켄토는 오토믹 결제를 통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이거를 처리하는 게 켄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들이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T+1, T+2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XRP는 이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켄톤은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이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세 번째만 이제 XRP가 해결을 하는 거죠. 이 노스트로 보스트로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켄톤은 기관의 유동성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한 결제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 얼마든지 서클의 유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 DTCC가 직접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TV를 바로 발행을 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든지 양을 늘릴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ODL이 필요가 없다.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켄톤 내에서는 XRP가 전혀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XRP는 이것만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켄톤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조합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를 다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FX 이 환전 유동성의 주체들이 이미 다 켄톤 안에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트레이드웹이나 DRW BNI 멜론즈 세계 최고의 그 기관 커스터디 기관이죠. 그다음에 HSBC 전부 다 켄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유동성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리플은 또 스스로 XRP 브릿지 내러티브를 폐기하고 있죠. 왜? RLUSD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리플 본사가 직접 발행하는 USD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자 스스로 이제 브릿지 내러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리플 홀더분들은 이게 XRP와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네, 그래서 XRP가 구조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공간은 아주 좁다. 그래서 신흥국의 어떤 리테일 송금 시장 요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 제가 써보면 리테일 시장에서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보낼 때 속도나 그런 비용,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굳이 XRP로 다시 갈아탄 다음에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왜? XRP는 원래 뭐 한다고 그랬어요?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면서요. 근데 리테일하고 스위프트가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형 은행 간 틈새 이런 것들은 또 할 수가 있겠고, 아시아 규제, SBI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아시아 규제 친화적으로 이제 좀 뭔가 해볼 수 있다. 중동이나 이런 데들, 네, 이런 데들이 약간의 공간이 지금은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 그 내러티브의 이 정반대되는 면을 한번 보자면 XRP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기축 통화가 될 거라면서요.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브릿지 자산이 돼서 결국에는 $10, $100, $1000, $10,000 간다면서요. 그런데 실질은 뭐냐? 리플은 월스트리트의 편입생으로 편입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RP를 팔아가지고 돈을 축적한 리플은 계속 월가의 회사들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히든로드 인수했고, 그 다음에 국가 신탁은행의 인가를 이제 신청을 했고, 그래서 RLUSD 이제 수탁 이런 거를 하고, 그래서 또 하나의 또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실제로 리플은 전 세계 기축으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하나의 편입생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회사의 실질 수익원을 보면 XRP 토큰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요. 리플 프라임 히든로드 인수했잖아요. 이거는 XRP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도 XRP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리플 커스터디 요것만 간접적으로 좀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리플 페이먼트 요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크로스보더 결제에서 이 사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XRP를 선택할지 아니면 RLUSD를 선택할지 그 기업들이 아니면 그냥 이 프로그램만 사용을 해도 됩니다. 굳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만 사용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냥 XRP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죠. 그래서 XRP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건 그냥 XRP 에스크로 매각을 통해서 XRP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 이것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게 과연 정말 구조적으로 인프라적으로 전 세계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있냐라는 걸 냉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사업 5개 중에 4개가 XRP 가격과 무관한 전통금융 수수료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라는 회사의 가치와 XRP 토큰의 가치가 성장축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캔톤과 XRP가 상호 보완적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죠. 이미 캔톤의 생태계에는 이것만 해도 뭐 몇 달 전만 해도 550개였는데 이미 밸리데이터가 1000개를 넘었어요. 근데 1000개가 넘는 그 기관 생태계, 캔톤의 생태계에서 리플은 아직 자리가 없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들어올 이유가 없다. 네,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캔톤과 XRP의 공존 내러티브가 왜 나오기 시작을 하냐 이거죠. 예. XRP의 내러티브가 송금하고 환전 중심에서 요즘에 하도 RWA 얘기를 하니까 RWA 서사로 점점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RWA의 XRP가 뭐 또 중심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캔톤의 RWA 실적을 부정하기에는 데이터와 근거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캔톤을 부정하기에는 뭔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DTCC에 테스트가 들어가 있고 일본도 여기서 올린다고 하고 RWA 실적이 데이터로 꽂히니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 캔톤이 성장할수록 XRP 시장도 확대된다는 엉터리 내러티브가 살포되고 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그 코인 내러티브에 여러분은 종속이 될 건지 아니면 데이터와 근거 중심으로 이동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